양식 혹은 이성, 그러니까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거,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나 인간인 이상에서는 공평하게 분별되어 있다. 믿을 게 이제 인간 보편적인 일상의 인간의 이성이다. 이게 이제 사실은 이 첫 문장에서 딱 드러난 것이고, 우리가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그 인식 능력을 누구나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안 갖고 있고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방법에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모른다. 기존의 학문 체계에서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올바로 인식하는 그런 것들을 제시해 보겠다.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쭉 자기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것을 하게 되었는지, 첫 번째는 기존의 학문을 많이 비판을 했어요. 기존의 학문들. 우리가 그런 데에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교육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하다. 데카르트가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리고 그 세 가지 기준에 의해 가지고 학문을 많이 비판했어요. 첫 번째는 실제적인 삶의 유용성이 떨어지는 것들, 유용하지 않은 것들. 두 번째는 확실성이 없다. 확실한 어떤 토대가 없다. 학문들이. 또 세 번째는 이게 학습을 해가지고 인식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이성을 훈련해가지고 뭐 획득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예 타고난 것들, 그런 것들은 좀 배제를 하는. 그리고 뭐 신학이나 이런 것들도 특별한 은총이 있어야 되지. 우리 이성을 활용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까, 그런 것들도 다 사실 약간 배제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2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책에서라든지 학교에서는 확실한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고, 뭐 모든 학문에서 거의. 그리고 세상으로 나간다고 했었거든요. 실생활에.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책으로 나가서 데카르트가 한번 보려고 했어요. 그거는 책은 사변적이고 토론에 오류가 있다고 해도 별 해가 없는데, 일상생활에서는 올바른 판단을 하지 않으면 바로 해가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훨씬 더 그런 데서는 좀 진리를 인식하는 뭐가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데, 결국에는 거기서도 선례, 관습, 제도, 이런 것에서는 확실성이 없다. 이렇게 이제 데카르트가 확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서 자신으로부터 이제 탐구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2부에서는 여기서 이제 방법의 주요 규칙들인데, 학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나와요. 이제 기준에 대해서. 데카르트가 어떤 방식으로 확실한 인식을 획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네 가지죠. 네 가지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은 이 책 중복 서설의 가장 핵심이 3부로 넘어가가지고 도덕 규칙들, 그다음에 4부로 넘어가서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데카르트 하면 나는 생각한다, 고론하면 존재한다. 그 인식이 철학의 제1 원리로, 그래서 4부에서는 이제 형이상학적, 철학적 토대를 갖추려고 데카르트가 시도하는 거죠. 철학의 토대를 갖추려고 했던 거를 데카르트는 확실히 철학이 모든 학문의 기초라고 약간 봤어요. 모든 학문의 기초라는 거는 이제 철학적 질문이 되는, 뭐냐면 모든 학문에 철학이 있어요. 사실은 그 근본적인 질문. 예를 들면 물리학이 무엇인가, 물리학이 탐구하는 대상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거는 사실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거든요. 하여튼 그런 그래서 철학의 토대들을 이제 4부에서 하고, 이제 5부 이렇게 이제 자연학으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이후에 이 책에 대한 출판과 이후에 어떤 우리가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실험도 하고, 하여튼 그런 것들, 미진한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럼 2부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좀 진도를 너무 늦는 것 같아가지고, 어떤 분은 좀 늦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제가 볼 때 1년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또 부담되는 일이니까 조금 속도를 높여도 괜찮겠죠? 그렇죠? 예. 오늘은 그러면 30쪽에서부터 34쪽까지, 34쪽 중간에 패러그래프이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다섯 번째 줄에 그까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사실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좀 어렵습니다. 이게 2부, 3부 이렇게 가면 갈수록. 그리고 도시건축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저는 이렇게 읽으면서 약간 이 문장의 힌트가, 데카르트가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성의 대부분 산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삶도 그렇고 또 도시도 그렇고 뭐 자연 세계도 그렇고, 굉장히 저는 그 진화론적인 어떤 관점을 제시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도시가 왜 이렇게 생겼는가, 왜 여기는 굽어졌고 여기에는 뭐가 딱 들어왔는가, 이게 그걸 세웠을 당시에는 분명히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50년 전이야. 그러면 지금은 의미가 없는데 그게 딱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걸 탁 뚫어가지고 길을 일자로 냈어야 될 것 같은데, 저게 딱 막, 근데 그런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 거쳐 가지고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 이렇게 이루어진 것들은 대부분은 그 당시에는 그런 이제 존재의 의미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지라도 그거를 그대로 우리가 완전 개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상태를 두고 조금씩 바꾸는 거잖아요. 조금 삶이라는 게 다 그런 방식이고,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완전성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임기응변적으로 그때그때 맞춘 것에서는 불완전한 요소들이 굉장히 있고, 지금 보면은 이제 의미 없는 존재들도 있는 것이고 해석 불가하는 것도 생기는데, 완전성이라는 건 여기서 데카르트가 볼 때는 그 의도, 애초에 만들어졌을 때 그 의도가 완벽하게 모든 요소에서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에 딱 들어맞는 거죠. 모든 요소들이. 그렇게 만들어지진 않죠. 자연 자체가. 그래서 데카르트는 그거를 어떻게 보면 부정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그냥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한 인간이 그냥 다 바꿔버리겠다라는 건 부적절하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부적절하다. 그 의도는 무엇이냐면, 그러면 그리고 또 제도를 한 번에 바꾸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했어요. 안 돼요, 애초에. 여러분이 회사 생활해 보면 너무 모순이 많아. 관습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관습이 힘차게 그 모순들을 완화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유지된다고 하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때그때 이렇게 임기응변적으로 뭔가를 금지하고 바꾸고 조금 보완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딱 체계가 누구나 조금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거로 예 왔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거를 누군가 한 사람이 한 번에 확 바꾼다, 이런 것들은 애초에 불가능하고 적절하지도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질문이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정하는, 사실 그거는 인제 불가능하죠. 그리고 그거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아주 그 사례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데카르트가 봤을 때는 이 영웅전에 리크루코스라는 스파르타의 입법자가 나와요.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만 이 영웅전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여기에는 고대 문헌에는 진실이 아닌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당시에 당시의 세상을 또 법칙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것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파르타 사람들은 잘 먹는 거를 굉장히 안 좋아했어요. 검소한 식사. 그게 키를 더 키운다고 생각했어요. 희한하죠? 예, 지금 우리가 보면은 말도 안 되지만, 제가 리코르코스는 아주 고대 그 스파르타의 입법자인데 원래 왕족이에요. 그래서 형이 왕이었고, 근데 형이 아버지도 살해당해서 죽었어요. 왕이었는데. 그리고 형이 왕이 됐는데 또 일찍 죽었어요. 근데 어떤 그 형수가 임신을 했어, 그때. 첫째 아이를. 근데 이제 왕이 없잖아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이제 동생이었던 리크루코스가 이제 왕이 되는데, 사람들도 그렇게 인제 원하고. 근데 이 형수가 자기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지 않습니까? 인제 현재 왕이 인제 동생이 됐으니까. 그래서 제안을 해요. "내가 배에 있는 아이를 키우겠다."라고, "결혼해 달라." 그러면 또 새로운 아이를 낳아서 왕권을 이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권력이라는 게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근데 루크로코스가 그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형수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그 행동이 옳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데 내가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형수의 상태에서는 그거를 내가 오케이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마음속으로는 그 아이를 지우지 않기를 바란 거예요. "괜찮다. 그 아이를 지우지 말라고. 그 아이는 일단은 낳으면 내가 처리를 하겠다."고. 그래서 리크루코스는 나중에 보면 그 아이를 왕으로 세우고 자기가 물러나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리크루스가 대단하기 때문에 자꾸 왕으로 옹립하려고 한다거나, 또는 의심을 많이 받아요. 분쟁이 생깁니다. 분쟁의 씨앗이. 그래서 외국으로 떠나거든요. 그래서 인제 떠난 곳이 뭐 이집트도 가고, 뭐 저기 아시아 쪽도 가고, 두루두루 탐방하면서 그러니까 또 크레테에도 가고, 많은 정치 제도들을 그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어떤 제도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숙고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크루코스가 어쨌건 처음에는 좀 사람들이 뭐 왕도 의심을 했지만, 결국에는 그의 순수성, 좋은 국가를, 제대로 된 국가를 만들겠다라는 것에 인제 대부분 시민들이 합의를 했고, 이제 왕도 합의를 했고, 그래서 입법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보면 굉장히 일단 원로원이라는 제도 있잖아요. 그게 뭐 로마에서 시작됐는지 그리스에서 시작됐는지, 근데 그리스에서 먼저 시작됐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거의 모든 정체가 그리스가 굉장히
도시국가도 막 수백 개, 200개 정도 됐고 거기에 다양한 정치 제도와 뭐 그런 것들이 경쟁하면서 있었기 때문에 어쨌건 리크루코스가 처음으로 원로원을 만들었다고. 우리가 이상하잖아요. 왕족인데 왜 원로원을 만들었을까? 원로원의 권한이 굉장히 강해요. 왜냐하면 왕이 불행하기 때문에. 살해당하고 맨날 절대 권력을 가지면 짤짤하는 거예요. 근데 권력이 균형을 잡히고 이렇게 이제 분산이 되면은 오래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원로원 30명을 생각했고 어차피 그 왕이 스파르타는 2명이거든요. 그래서 28명의 원로원들. 그걸 창설했고 그래서 법안을 발의하는 거는 원로원하고 왕이 할 수 있어요. 일반 백성은 법을 발의할 만한 능력이나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을 발의하는 거는 왕과 원로원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그 대신에 주인은 백성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결정하는 건 백성이 했어요. 백성을 소집해야 돼. 그래서 이 법을 통과시키는 거는 가부를 결정하는 거는 백성이 하도록 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서는 백성들이 그럼 위에 있잖아요. 모든 걸 결정하는 사람도 위에 있지 만드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에서도 누가 만들었지만 그걸 결정하는 사람이 더 위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백성들의 그 뜻이 이게 올바르지 않은 경우들이 자꾸 생기니까 거부권을 가져요. 원로원하고 왕이 거부권을. 거부권이라는 게 그런 측면에서 또 생긴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정치적인 부담이 조금 있는 거죠, 사실은. 다수가 결정한 거를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아무튼 그런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혼합 정체라고 이렇게 이름을 명명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여러 지역에서 아주 뭔가 이렇게 좋고 그런 것들을 이제 취합해 가지고 그 의도에 맞게끔 아주 적절한 이제 제도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정치 제도 체제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제도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책에서 보면은 백성이 자유롭고 자주적이고 절제를 지키되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되도록 일시적인 제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목적 하에서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가 한 사람에 의해 가지고 모든 제도들이 분명하게 입법이 되고 그것이 이제 많은 백성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승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토지 재분배를 했어요. 모든 토지를 다 걷어 가지고 다시 분배를 했어요. 농촌에서는 이제 농부들에게 그다음 도시의 성 안에서는 이제 성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제 재분배를 했고 그다음에 철을 만들어서 이 돈을 사치를 금하기 위해서 이 돈이 철이에요. 철로 만들었어요. 너무 무거워 갖고 다니지도 못해. 여기 몇 개 들고 다니면 그래가지고 돈이 많다는 걸 자랑 자체가 할 수가 없어요. 돈을 훔치지도 못해. 어디다 갖다 놔도 가치가 없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공동 식사 제도를 만들었어요. 가재도구 이런 것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싶어 했는데 그건 너무 반발이 좀 세가지고 가정에 식사를 공동으로 해요. 공동 식당이 있어가지고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공동 식사를 하는 거예요. 15명이 1조고 한 개 조가 그 조에 들어오냐 마냐는 다수의 결정이 전원 찬성을 해야 이제 그 조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공동 식사 제도. 그래서 식사가 늘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려하게 나 이거 마음에 안 들어 가지고 먹으면 이제 그게 감시 대상이 돼요. 아무튼 그러고 양육은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7살 때부터면 이제 공동 책임하에 그러니까 어떤 어른이 우리는 지금 그렇잖아요. 이 아이가 버릇없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이 하면 뭐라고 하잖아요. 우리 애인데 이렇게. 근데 스파르타는 어떤 어른도 아이 양육에 대해서 책임이 있고 관여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서. 아무튼 그런 방식으로 사회를 구성해서 약간의 거의 우리가 보면은 공산사회예요. 저희 공산사회 같아요. 그러니까 재산의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생기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체제의 안정성을 이제 떨어뜨리기 때문에 뭔가 분산되고 또 공동의 어떤 것들을 갖게 되고 그래서 스파르타가 굉장히 오래 이 정치 체제가 유지가 돼요. 근데 그 근간에는 사실 노예들의 희생이 있습니다. 노예들의 생산은 사실 그 노예들은 어마어마한 희생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공동 식사한다고 하면 누가 밥해? 뭐 그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건 다 노예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유지됐는데 이런 걸 했는데 어쨌건 데카르트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스파르타가 결국에는 아테네를 무찌르고 이제 그 그리스 패권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강력한 국가예요, 사실 아테네하고 스파르타는. 그러니까 그들의 강력함은 그 제도가 하나하나가 완결돼서 좋은 건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좀 이상하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다 지향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어떤 국가. 지금 보면 뭐
좀 말이 안 되는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 미풍양속에 반하기까지 한. 그리고 리크루코스는 실제로 아이들도 공유물이에요. 그러니까 사회가 공동으로 국가를 위해서, 그러니까 국가주의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한 사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도. 그러면 더 나아가서는 부인도, 예를 들면 부부도 사적인 게 아니야. 신기하죠? 고대 로마 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내 아이를 훌륭한 어떤 시민으로, 훌륭한 아이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굉장히 현명하고 괜찮은 부인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꼬우는, 여기서도 보면 그런 건 이제 실현됐다기보다는 그런 사고방식까지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윤리 도덕을 입히지 않은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사적인 감정이나 뭐 그런 거, 사적인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이제 터부시한 그런 제도죠. 네. 근데 지금 이게 가능하냐 하면 그렇진 않고, 이것도 그리스 사회에서도 보면은 스파르타만 애초에 리크루코스가 도시가, 그러니까 약간 뭐 그 도시 국가가 체제가 미비하고 이래가지고 그런 게 승인되고 용인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이렇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지, 그 뒤로는 그런 유례가 없습니다. 늘 고대 이후로는 늘 법이라는 게 뭐 한 번에 딱 이런 게 없죠. 사실 조금씩. 근데 특이한 거는 성문율이 아니에요. 리크루스가 생각한 거는 명시적으로 문헌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지는 않았어요. 이게 사람들이 습관에 의해 가지고 그게 좋은 관습이다, 좋은 제도다, 확실히 머리에 이제 가슴으로 박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법으로 명시하면 계속 복잡한 법 체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예외상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율법에 보면은 성경에도 엄청나게 많은 그 조항들이 생겨야 돼요. 이거는 가능한지. 뭐 예를 들면 뭐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 그게 어디 수준에서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엄청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단순화시켜 가지고 이 세부적인 뭐가 좋다 나쁘다를 명시적으로 하는 거는 악덕을 행할 수 있다고 데카르트도 얘기했지만, 뭐 그런 방식으로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뭐 영국도 그렇지만 성문이 아닌 그런 국가가 유지되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합리성은 있어요. 아테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냥 보편적인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판례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그때 따라 가지고 그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어떤 상식적인 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이제 판단을 내리고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배심원제도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고대 그리스 사람들의 사고방식에서 온 거고. 아무튼 데카르트는 그래 가지고 여기서도 대비를 한 거는 오랜 세월 많은 사람에 의해서 형성된 것을, 공공의 것, 내 개인이 아닌 공공의 것을 이렇게 막 한 번에 뭘 하려고 하는 거는 부작용도 꼭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교육 제도를 막 바꾸자. 그 굉장히 좋을 것 같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작용이 엄청나게 생기고 안 된다. 그게 꼭 진짜 좋다라는 보장도 없어요. 사실은 현실적인. 그래서 데카르트가 계속 이런 주장을 하는 배경에는 내 집을 고칠 수 있다라는. 내 집을 내가 언제 고칠 수 있는가? 허물어질 것 같을 때. 확실한 토대가 아주 흔들흔들거릴 때. 내 집에 대한 수선은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개혁은 정당한 거예요. 근데 공적인 것에 대한 계획은 정당성을 확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카르트는 결국엔 핵심은 뭐냐면 내 정신을 개혁하는 겁니다. 내 정신을. 그건 누구도 침해할 수 없어요. 그 정당성에 대해서는. 그리고 부작용도 그건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데카르트는 그건 할 수 있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스토아적인 게 보면은 데카르트는 할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해요.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엄청 커다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뭐 어떻게 할 것처럼 그런 거를 좀 경계했죠. 근데 대신에 할 수 있는 거. 뭐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속 2부에서는 결국엔 쓴 겁니다. 자기 정신을 개혁하려고. 사람들이 자꾸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자꾸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고 도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막 자꾸 이래요. 여기 막 모퉁이에 왜 저거 생겼어? 막 이러면서 막 뭔가를. 근데 왜 내 정신은 흔들흔들거리는데 개혁하려고 안 하지? 왜 다시 세우려고 안 하지?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한 명의 입법자가, 한 명의 독재자가 이렇게 뭘 만들면 완벽한가? 그런 시대는 아니니까 그런 거를 부인한 겁니다.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길을 여기 뒤 보면 뭐 오솔길이 낫다고 했잖아요. 진짜 평탄하고 편안하게. 그 의미는 뭐냐면 이거를 데카르트 잘 보시면은
누가 최단 길이라고 해서 막 바위를 기어오르거나 절벽 아래로 내려가게 해서 곧장 가장 빠른 길을 낸다. 이게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걸어온 길을 따라간다고 해서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당연하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산이 있으면 산에 오솔길이 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마을에서 사람들이 이런 길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목적지가 어디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 가지고 갈 수 있는 데를 한 사람이 가고 두 사람이 가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점 굳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길이 생기는 거거든요. 길은 당연히 뭐 이렇게 최단거리는 아니지만 가장 합리적인, 그러니까 길이 될 수가 있어요. 갈 수 있는. 다수가 많이 걸어간 게. 그거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데카르트가.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고 보면은 조직체의 불안정성 같은 것도 뭐 당연하다라는 거고, 그냥 딱 봐도 이게 뭐 하나가 완벽하면 딱 하나만 있으면은 하나에 착착 이렇게 하면 되지만 이 조직체도 막 수도 없이 만들어지고 뭐 그러잖아요. 회사도 맨날 보면은 뭐 새로 만들었다 없앴다 새로 만들었다. 불안정성을 그냥 그거 자체가 갖고 있는 건데, 그것을 관습이 이렇게 완화했다고 하는 것도 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데카르트가.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면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현실은 그러하니까 관심 어디에다가 나한테 두라는 거죠. 여러분이 회사가 불만이 엄청 많아. 제도에 불만이 엄청 많아. 어떻게 보면 부질없다라는 거죠. 철학적 입장에서는. 나의 정신, 나의 인식, 여기에 포커스를 두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는 대부분 내 거 아닌 거에 엄청 신경 씁니다. 다 사실 나하고 별로 관심 없는 거에 엄청 걱정을 하고 있어요. 막 손흥민 걱정하고. 왜 손흥민을 걱정하는 거야 도대체. 엄청 돈도 많고 그런데. 막 그러니까 막 그래 가지고 정작 자기는 안 돌보고 막 국가를 걱정해. 그러면 아내분들이 그러잖아요. "아유 집안 걱정하라고." 이렇게.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당신 걱정이나 하세요."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데카르트 얘기도 비슷한 겁니다. 그 요지는 다 그렇다 이렇게. 그 "종교학교 교도소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옛날 교도소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학교 이런 거? 장난 아닙니다 진짜로. 엄청 많이 지금 뭐 선진 서구 유럽 이런 데는 교도소가 엄청 좋아요. 그쵸? 그래서 교도소가 엄청 좋아지면 거기에 막 자유도 있고 그러면 범죄율이 줄까 늘까? 놀랍게도 줄어요. 사실 뭐 엄청 줄나기보다는 미미하겠지만 큰 영향이 없다라는 거. 인간 본성이 뭐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막 무조건 사형시켜 그러면 사회가 잘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대체적으로 인간이 인간을 이해하면서는 점점 완화시켜요. 점점. 인간의 하나의 죄에 대해서 점점 완화시켜 주는 거죠. 나중에 사형 제도가 없어질 거는 뻔합니다, 사실은. 점점. 왜냐하면 사형을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사형을 막 유지하고 막 다 죽여 버리면은 올바를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고대에도 있었어요. 아테네 역사에 보면은 참주 중에 하나가 엄청난 법을 만들어 가지고 하여튼 뭐든 사형이야. 사소한 것도 다 죽여 버려. 그걸 사람들이 불평불만하잖아요. 그랬더니 "지키면 되지." 이런 식으로. "안 지켜서 죽는 거지." 이런. 근데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그게? 그 사회가 더 건전하겠어요?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보면 "악한 짓을 누가 했으면 다 죽여 버려. 뭐 사형시켜. 법이 약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원인은 거기에 있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법이 약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막 그거를 한다기보다는 다른 원인이 분명히 있겠죠. 우리가 지금 사실 협업이나 분업이 엄청 중요하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쵸? 데카르트가 그런 관점에서 본 건 아니에요. 여기 뭐 개인의 뭐 타고성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본 거는 그냥 완전성 측면에서는 뭔가를, 데카르트 의도는 뭔가를 자기가 새로 구축하고 싶고 확립하고 싶었는데 그거에 대한 비난을 좀 걱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인제 피하는 거죠. 내가 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려는 거 아니고 내 정신 그거 하나 세우려고 했던 거라는 식이고, 왜 그랬냐면 "가당치 않다." 이렇게 공적인 거에서. 그런 인제 합리화, 그러니까 책에 대한 자기가 하려고 했던 것에 대한 의도를 해준 거예요. 협업이나 뭐 다수의 어떤 그런 게 뭐 그건 현실적으로 다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성 측면에서 좀 부족하다라는 거죠 사실은. 우연에 의한 산물들이 많으니까. 근데 뭐 협업이든 뭐든 간에 첫 번째는 개인이죠. 탁월한 개인들이 모여야 뭘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어렵죠 그것도. 그래서 그런 논의 자체는 아닌데 어쨌건 중요한 거는 탁월한 개인. 근데 탁월한 개인이라는 게 데카르트는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이성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인도하는 그 방법을 잘 알면 할 수 있다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엄청 긍정인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는 데카르트가 참 놀라운 거는 이 철학에서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준 거는 이 개인의 소중함이에요. 특히 개인의 정신의 소중함. 이거를 거의 그러니까 누구도 터치하지 할 수 없는 어떤 범주로 이렇게 딱 귀착을 시켜놓거든요. 가장 탁월하고 믿을 만한. 근데 개인이 모이면 전체는 더 대단하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아까도 오빠 얘기도 하셨지만 사실 반대가 도움은 됐을 거예요. 저는 그래요. 왜냐하면 그걸 이겨냈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안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이겨냈으니까 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무슨 의견도 안 주고 막 알아서 잘 할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은 안 하거든요. 반대도 할 수 있고 잔소리도 할 수 있고.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 과하지 않게 그런 것 자체가 불필요하다기보다는 그건 뭐 실은 일상에서 늘상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그게 막 뭔가를 이제 근본적으로 막 짓밟는다든지 그러지만 않는다고 하면. 그래서 여기 또 확 엎어버리는 것보다는 조금씩 수정하는 게 낫다. 데카르트는 이제 이분법적입니다. 굉장히 모든 것이. 근데 개인에게는 확 엎어버리는 게 좋아요. 나의 완전성은. 의심스러운 건 확 그런 작업을 하라는 거예요. 확 엎어버려가지고 완전 튼튼한 토대 위에 이제 하나씩 세우자라는 거고. 근데 나 말고 다수에 의한 것들은 하지 말자라는 거거든요. 그건 정당성도 없기 때문에. 뭐 내 거는 확 엎어버릴 수 있는데 내 배우자 거를 확 엎어버린다? 아니면 내 아이 거를 확 엎어버린다? 이거는 어떤 정당성도 없거든요. 이게 확실성도 없는 거를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늘 여러분이 회사 제도라고 하면 또는 국가 시스템이라고 하면 저는 그래요. 천천히 할 수밖에 없다. 그게 아무리 옳아도 한 번에 확 하면 못 따라오기 때문에 결국엔 또 엉뚱한 거를 낳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교육제도 보면은 사실 더 옳은 거는 이 내신 뭐 하여튼 시험 성적보다는 자기 관심에 따라 가지고 자소서도 쓰고 그렇잖아요. 특정 과목 잘하는 과목에 맞춰 가지고 하고 활동도 대화 활동 같은 걸 하면서 자기 관심사가 이 전공에 맞고 이렇게 해서 뽑는 게 제도적으로는 훨씬 더 좋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적 하나만 가지고 하는 거하고는 비교가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좋다고 해서 확 바꾸면 되느냐 그랬더니 엄청난 또 부작용이 생겨버리니까 이게 되도 않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걸 지향하더라도 사회 제도라는 거는 다수가 찬성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있기 때문에 좀 조금씩 수정해 가면서 이렇게 해도 저는 크게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리고 그게 더 옳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저도. 왜냐하면 교육제도를 딱 갑자기 매번 바꾸는 것보다는 유지하면서 조금씩 보자 이렇게. 그리고 실험도 조금씩 하고 그러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 좀 점진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제도들이고 제도라는 게 지금 사회에서는. 아무튼 그래서 화가 엎어버리는 거는 내 거. 그리고 다른 거는 점진적으로. 예, 데카르트의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마무리를 하고요. 예, 재밌죠? 그래도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데카르트가 2부 시작은 자기가 주요 규칙들에 대해서 생각했을 시점이에요. 그게 이제 23살, 1619년. 이 뒤에 연보에 나와 있잖아요. 거기가 전장이 아직 끝나지 않아. 30년 전쟁이 시작되었고 처음에 데카르트는 네덜란드로 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신교에 있었거든요. 근데 어 이제 그 1년인가요? 하여튼 그리고서는 지금 왔던 곳이 독일이에요. 돌아다니다가 여기서는 또 구교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예, 아마 그냥 환경에 따라 가지고 호기심 때문에 세상을 돌아다닐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20살쯤 해 가지고 학교 떠나면서는 세상으로 가자고 했기 때문에 여행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종교적, 정치적 어떤 신념이 있다기보다는 정말 자기 안에 내가 세상을 탐구하는 방식으로 간 거죠. 그렇게 해서 황제 대관식 페르디난드죠. 페르디난드 2세 대관식이거든요. 원래 페르디난드가 쫓겨났다가 신교에 의해 가지고 인제 새로운 엘리자베스 아버지 있잖아요. 그분이 왔다가 인제 신교들에 의해 가지고 다시 복권됐어요. 이 사람이 신교를 좀 박해를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서는 다시 이제 여러 뭐 제후들이랑 교황청에 의해서 지지를 받고 전쟁에서 이겨 가지고 인제 나중에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부교거든요. 거기 황제 대관식에서 참석하고 부대로 복귀한 군인 신분이었어요. 군인 신분이었고 거기에 인제 군인이었으니까 자기들 총사령관이 황제 아니었겠어요. 그래 와 가지고 하면서 여기 보면은 이게 다른 데로 돌리는 어떠한 대화
능력도 그다음에 마음을 흔드는 어떤 근심 정령도 없었다. 홀로 난로방에 틀어박혀서 사유 내 생각. 그래서 나 자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한가로운 시간을 보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전쟁과 국가와 황제에 대해서 걱정을 안 했는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상황 자체가 장교야. 황제 대관식 갔다 왔어. 사람들은 다 걱정해, 다 걱정했을 거예요. 새로운 황제가 나왔고, 전쟁 중에 있고, 막. 데카르트는 아무 근심 걱정 없고, 자기 자신에게 들어왔던 상황이 전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상황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보다 훨씬 더 험난했을 거거든요. 주변 환경은. 그래서 자기를 생각했어요. 자기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래서 처음 생각했던 것이 그 완전성이에요. 여러 사람이 만든 것보다는 한 사람이 자기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제대로 만든 게 완전성 측면에서는 더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여러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 아마 그 당시 생각의 흐름이었겠죠. 촌락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거대한 도시가 생성되는 것도 그렇고 뭐 어떤 제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한 개인의 작품, 어떤 이제 작업자가 만든 어떤 작품, 다 모든 것들을 봐도 또 여기서 보면은 신에 대해서도 오직 하나의 신이 명령이라고 했는데 사실 한 신이 법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유일한 신이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거하고 잡다한 신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뭔가가 이렇게 생긴 거하고는 또는 한 신이 아니고 뭐 다른 다수에 의해 가지고 이 막 율법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완전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본 것이고 그래서 사유의 결과로 다 개연적이고 뭐 학문도 마찬가지지만 다 그저 그럴듯하지 실제로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내가 할 수밖에 없다. 개인이 할 수밖에 없고 개인이 하는데 정당성을 자꾸 부여한 거예요. 약간씩 피해가면서. 그리고 여기도 우리가 보시면 양식을 가진 한 인간이 31조 밑에 보면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단순한 추리 이런 것들이 여러 학문에서 학자들이 했던 것보다 더 낫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늘 인간 보편의 정신, 보통 사람의 어떤 이성 이거를 엄청 긍정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데 우리는 늘 어른이 되기 전에 아이였고 또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를 지배했던 것은 이제 우리가 독립하기 전까지 욕구, 그다음에 선생이었다. 욕구라는 거는 이제 본성인데 이게 뭔가를 이제 어렸을 때는 막 놀고 싶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문장에 보면은 그것들은 자주 상반되고 그중 어떤 것이 우리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을 권한 것만은 아니었다 이렇게 했는데 욕구하고 선생을 대비시킨 거예요. 서로 맨날 싸워. 애들은 뛰어놀라고 하는데 선생은 야 이런 식인 거죠. 사실은 선생이라는 게 부모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제 어른이죠. 어른의 이제 지 아래 있고 하나는 이제 자기 본성에 깨닫지는 못하지만 그 본성에 이끌려 가지고 뭘 하고 있기 때문에 둘은 늘상 상반되어 있는데 항상 좋은 거를 권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탁월한 거예요. 왜냐하면 철학적으로 옛날에는 본성을 악하게 봤거든요. 뭐 이 인간의 본성 자체를. 왜냐하면 이기적이라고 딱 못 박아 버렸어요. 자기를 위한다. 근데 점점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데카르트 이후도 그렇지만 이 본성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유보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꼭 악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나를 위한 것이 꼭 악한 거냐? 이런 판단. 왜냐하면 모든 자연 만물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데 그걸 악하다고 보면은 그건 뭐 다 뭐 이게 공적인 그러니까 고대는 다 그렇죠. 윤리라는 게 다 공적인 것에서 인제 자기 거를 이렇게 누르고 공적인 것을 또 다수를 위해서 자기를 그런 거죠. 자기 목숨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구했으면 막 찬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과연 찬양할 수 있는 것인가? 본성은 뭐라고 하는가? 예를 들면 한 부모가 내 자식이 자기 목숨 버리고 다른 애를 살렸어. 그러면 그 찬양할 수 있는 것인가? 물론 많은 사람 다수가 찬양할 수는 있겠죠. 와, 대단한 일을 했다고. 근데 그거를 권장할 만한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데카르트는 벌써 여기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엄청 의심합니다. 그래서 선생들의 어떤 또 어른들의 어떤 것들이 늘 옳지 않았다. 본성에 대해서 그 이후로 이제 루소나 이런 사람들은 본성을 긍정해요. 아이들의 본성에 대해서. 그 본성을 신이 준 거기 때문에 루소 입장에서는 악한 걸 줄 리가 없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거를 잘 활용하느냐, 데카르트랑 비슷한 거예요. 잘 활용하느냐의 문제고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인식의 이제 인간의 그래서 그 본성을 잘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그 이해를 잘하고 온전하게 잘 이해를 하면 잘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 몰라. 그냥 악하다고 딱 판단해 버리고 그래 버리면 이제 활용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도 지금 온전하게 처음부터 온전한 이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왔고 인도됐다고 하면은 우리는 조금 더 판단이 순수하고 견고했을 텐데 사실 그렇지 못하다는 거. 우리도 어쨌건 우연의 산물이기도 하고 어린 시절 또 어른들 그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불완전하다. 네, 개조를 하자. 개조를 할 거면 확실하게 완전히 새롭게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데카르트가. 그래서 관심은 공적인 게 아니고 내 것을, 내 정신을 개선하자. 내 정신을. 그리고 다른 거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래요. 다른 거는 신경 쓰지 말라는 것 같아요. 뭐 제도가 미비하고 관습이 어쩌고 뭐 오솔길이 뭐 이렇게 나가지고 저렇게 났는데 뭐 길은 뭐 삐뚤삐뚤하고 그런 것을 판단하고 신경 쓰지 말고 그런 것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테니까 그렇다고 다 때려 고치는 게 더 좋냐면 그렇게 그 자체가 불가능하고 혼란을 야기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혼란을 야기하지 않는 우리 어른들의 얘기도 하고 저희 아내의 얘기도 하고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요 얘기를 지금 데카르트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뼈 때리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오후 저녁에 이제 왜 우리가 불안해하는가, 특히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제가 뭐 글을 쓰면 많이 듣는 얘기가 저희는 홈스쿨을 했고 그래가지고 공교육에 있으면 어쩔 수 없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사실 대부분이 그렇고 딴 집 얘기처럼 이렇게 들리는 것 같으신가 봐요. 어쩔 수 없지 뭐 학교 다니는데 뭐 말은 좋지 뭐 그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뭐 이런 식으로 들으시고 불안해해가지고 너무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데카르트는 저한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인생에 제가 스승을 만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흔들리지 흔들리긴 하지만 덜 흔들려요. 그리고 우리 삶에 있어서도 불안하잖아요. 불안해. 사실 인간 자체가 불안이기 때문에 뭐 칼날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조금만 하면은 그냥 낭떠러지로 가는 것 같고 늘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안의 근거는 이 모호함이잖아요. 현재 불안한 사람 별로 없을걸요? 지금 당장 불안하세요, 혹시? 오늘 이렇게 살면 될 것 같아. 근데 미래는 왜 이렇게 불안하지? 이게 지금 앞으로는 뭐 실직자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돈은 더 안 벌릴 것 같고 뭐 막 뭐가 잘못될 것 같고 현재 불안한 사람 아무도 없을 텐데 오늘 당장 이거는 근데 모든 현자들은 인간은 찰나를 사는 것이고 현재를 사는 것이고 걱정도 오늘 하루 걱정 그날로 족한 거라고 얘기하는 게 그럼 이 불안의 이, 이 씨앗은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데카르트 책을 좀 많이 같이 읽고 숙고를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똑바른 자기가 이제 어떤 기준을 세우고 올바른 것을 하면 누구의 판단 여하도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저도 그런 걱정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뭔가를 뭐 강의를 오픈했어. 근데 많이 안 모일 것 같아. 그러면 걱정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계획과 내 통제 하에 있지 않은 것들은 걱정이 돼요. 어떻게 보면.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런 걱정은 좀 쓸데없어요. 왜냐하면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현실은. 그러면은 이성을 통해서 활용해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면 되거든요. 내가 오늘 그 일을 무엇을 한다. 그리고 그 일은 나를 개선시키고 그 일을 반복하면 나는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고 미래가 걱정되지만 미래는 더 좋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영어 공부를 하겠어. 그러면 그럼 내가 하루에 영어 공부를 얼마나 할 수 있을까? 해보니까 의욕은 뭐 3시간 할 것 같지만 안 돼. 그러면 30분. 그 30분만 해. 미래가 불안합니까? 그 1년 해, 2년 해. 그러면 우리는 예를 들면 제가 그런 것을 오늘 해야 될 내가 어떤 부작용도 없고 내가 목표를 위해서 해야 될 최소한의 것을 반드시 매일매일 지킨다고 하면 그래서 철학자들은 거의 막 루틴화해요. 비슷하게. 약간 자기가 해야 될 핵심적인 거를 하니까. 그리고 세상 걱정에 대해서 관심을 끊어. 국가에 대해서도 뭐 교육제도에 대해서도 관심 쓸 게 없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그러면은 그거를 묵묵히 실행을 해. 내가 확고하게, 확고하게 정한 것에 대해서. 그럼 오늘보다 조금 더 나아질 거 아닙니까? 미래는? 당장에 뭐 예를 들면 계획이 안 되고 모집하고 싶은 사람이 모집 안 됐다고 해도 그거에 크게 왜냐면은 저는 그런 걸 경험하거든요. 내가 뭘 하고 싶어. 그러면 제가 그거를 다수하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모임 같은 거. 그리고 뭐 파이썬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파이썬을 저도
작년에 배웠기 때문에 계속 조금씩 하면서 맛을 엄청 들였거든요. 근데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앉아 가지고 이해가 안 돼도 해 보면서 그 단계를 탁 뛰어넘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전에서 봐면은 '미래가 불안할까?' 우리가 미래가 불안한 이유는 불안만 하고 확고한 걸 안 해. 정말이에요. 확고한 걸 안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 그리고 너무 그것에 대해서 너무 인제 할 수도 없는 것을 어쨌건 할 수도 없는 것을 이 걱정만 하는 거죠. 만사 걱정을 해요. 옆집도 걱정하고 누구도 걱정하고 막 나라 걱정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걱정거리가 '내 하나 걱정도 힘든데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오늘 8시 30 분에 하는데요. 참석을 해 주세요. 그러면 같이 좀 나눠 보면서 뭐 답을 있는 건 아니지만 사실 데카르트 철학의 약간 연장선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불안해하는 근거가 없다 이런 얘기를 좀 같이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데카르트가 너무 사실 이런 사람이 역사에 있고 이런 책을 써 가지고 한 개인의 정신에 대해서 그렇게 오히려 이게 놀라운 거는 신학이 신성시됐어요. 누구도 신학을 비판하거나 그러지를 못했어요, 자유로움에서. 근데 데카르트는 참 묘하게도 머리가 엄청 좋은 게 신학을 논외로 해 버렸어요. 인간의 이성으로 추구할 게 아니라고 마치 굉장히 올려 놓은 것 같지만 추구해야 될 대상에서 싹 빼버렸어요. 근데 그전에는요. 모든 학문의 우두머리가 최고봉이 신학이었고 나머지는 신학의 신여가 됐어요. 철학도 신학의 신여. 근데 데카르트는 그거를 확 분리해 버렸어요. 철학의 체계를 다시 세운 거거든요. 이거는 철학하고 신학이 완전히 결별하고 신학이 또 세상 자연학에서부터 완전히 결별하고 인간의 정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개인의 그 정신이 지금은 우리가 그런 세계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데카르트의 영향. 한 개인의 정신을 누구도 짓밟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생각을 누구도 짓밟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전에는 그런 방식의 사고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 한 사람의 개인의 뭐 재산이나 뭐 이런 건 있어도 무슨 정신을 뭐 이런 자체가 약간 인제 약간 이 어울리지 않는 세계였는데 이 데카르트는 정말 그러니까 논리 자체를 보면 엄청 교묘하다라는 거죠. 그럼으로써 데카르트의 책이 몇 권 나오고 이럼으로써 시대가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 버려요. 사람들이 사고하는 관점 자체가. 근데 그 논리가 잘 먹힌 거거든요. "왜 신학이 안 돼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진짜로. 그리고 신을 엄청 긍정합니다. 그게 비판을 엄청 받아요.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왜 신을 철학적 주제로 끌어들였는가. 신이 현존하고 존재하고 선하고 완벽한 신이라는 무한한 신이라는 거를 왜 철학적 존재로 끌어들였는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에서는 비판할 수 있지만 당시 사정으로 보면 데카르트가 그걸 했기 때문에 과학이 또 이성이 철학이 그로부터 완전히 독립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게 다수에게 설득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너무 극단적 주장을 했으면은 또 엄청난 또 시련과 막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보고요. 2부도 핵심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적용하기가 사실 저는 그래요. 아이들에게 생각해 봐라. 이거의 핵심은 데카르트의 제2부에 나온 그러니까 사유의 생각의 본질은 무엇인가?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는가? 이게 데카르트 2부에 나온 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이들은 지금 뭘 생각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모르거든요. 생각해 봐도 생각? 뭘? 뭐 상상? 상상인가? 데카르트 비판하는 것도 상상을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비판하고 아무튼 그래서 그 뒷부분 우리가 좀 기대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뭐 받고 아니면 마무리. 질문 없으세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